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자금 파트의 주택 상환사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이란 말이 있으니까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그러한 사채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몇 군데에서 나오죠. 국계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두 개가 나와요.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이 주택상환사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 법률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출연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할 때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이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법에서 출연하는 거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 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등록 사업자는 이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로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여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이어야 되고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환 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에 맞고 또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 플러스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주사가 심한 사람은 토를 하죠. 토 나올 때 등을 두드려주면 됩니다. 주사, 토, 등.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주택 상환사채라고 생각하시면은 3년간 300호 이상, 그 다음에 연평균 3년간의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이 3자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이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주택상환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발행권자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인데 이 발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알아두시고요. 발행 방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을 해요. 이 기명증권이란 말 그대로 이 증권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택으로 이제 다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를 구매할 때 그 이름을 기록해야 그 이름을 가진 증권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해야 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이 명의가 혹시 중간에 변경되면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보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취득자의 성명을 이렇게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명이 없으니 이 증권이 내 증권이다라고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든 제3자에게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사채의 액면 금액, 이게 이제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만기 시 상환받을 금액을 말해요.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채권을 액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가로 사들이고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액면가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발행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채권 액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발행할 때 할인해서 950만 원에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환받을 때 1,000만 원으로 상환을 하면은 50만 원의 차익이 생기고, 이거를 이제 이 채권을 구매한 자가 수익으로 챙겨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주택 상환사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환 기간을 무작정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3년 내에 뭔가 실행을 완료해서 주택을 다 지어서 3년 내에 상환을 해야 한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준공검사를 서두르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부산 기장의 반얀트리 화재 사건도 그런 의혹을 사고 있죠.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다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상환 기간을 정할 때 그 기준은 주택 상환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자, 사용검사 신청일이 아니에요. 사용검사 신청일이라고만 해도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실제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이니까 실제 현업에서는 이 3년이란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납입된 이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토지의 구입 및 조성과 주택 건설 자재의 구입, 건설 공사비의 충당 이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용도, 판관비나 접대비 이런 데로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막 샀다가 중간에 해약해버리면 그 공사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잘못하면은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적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약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도에 해약할 수 있도록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요. 등록사업자가 중도에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 상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이 법, 그러니까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청약저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주자 저축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을 이렇게 이제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택 청약 업무 수행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는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란 건 뭐냐면은 이런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고 또 대지 조성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 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주택 건설 사업은 어떤 것이냐 보면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30호, 또 이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나 한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 한옥 이런 경우에는 50호 일대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세대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50세대 일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을 살 때는 호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공동주택을 살 때는 세대를 사용합니다. 명칭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50세대로 할 때는 어떤 것이냐?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인데 각각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때 이때 50세대로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중에서도 이제 스스로 개량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이 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일 때 이제 50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30호 미만으로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공동주택을 30세대 미만으로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9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려 한다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건축 허가나 때에 따라서 건축 신고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의 제외 대상을 보면은요,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제외시켜줍니다. 좀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는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이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죠. 이때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9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암기하려면 헷갈리죠. 이 암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요. 그냥 암기하기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제외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편의를 주는 이유는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 주된 용도가 아니라 복합 용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 비율이 90% 이상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상 그냥 주택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택이 90%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택만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복합 용도의 건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엄격한 주택 건설 사업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 업무 시설과 이 주택과의 적절한 비율을 이 90%로 보고 있는 거고요.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9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없으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택을 더 짓는 게 이득이 더 높죠. 그래서 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상가나 업무시설보다는. 그렇다고 해도 이 주택을 90% 이상 지어버리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맞춰가 최대 89%까지 주택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려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군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이유는 이 구청장이라는 존재가 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군에 비해서 하나의 구가 이 자치권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도시의 정책이나 인프라에 대한 종합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구청장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구청장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외부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청장은 사실상 아주 그 지역에 밀착된 인사가 보통 구청장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과 너무 이해관계가 밀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면은 비리나 그런 데 얽힐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내부 속사정 때문에라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요.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 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또 공구별로 분할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600세대가 넘으면은 그거를 300세대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분할 단위가 이제 3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최소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고요. 표본 설계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겠고요. 승인해주는 측도 데이터가 많고 또 뭔가 검증이 이미 된 그러한 형태의 주택이기 때문에 쉽게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를 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당연히 제외되겠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자기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 그런 때는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결의를 위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등을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건설, 해당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관련 있는 것, 그러니까 해당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 그리고 과도하지 않은 것은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역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은 그 최종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사업 주체가 사업을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할 때도 있겠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승인받은 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경미한 것이란 게 무엇이냐? 총 사업비의 20% 범위에서의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대지 면적이 20%의 범위에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조정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요게 단서가 있죠. 이러한 1~3번의 이 변경사항은 그 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해요. 그러니까 국지토지가 2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감한다든지, 면적을 증감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에 도로의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이런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 외에 사업 주체, 민간이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정식으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착수를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공사에 꼭 착수해야 되는 의무 기간을 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는 아래 이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꼭 시작해야 돼요. 자,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해라. 그리고 또 만약에 큰 대단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제 최초 공구가 진행되고 그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구 하나만 진행되다가 나머지 하나 공구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공구를 취소해버리면 기존에 지었던 공구마저 불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 옆에 보시면은 이 건축법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신일, 허이해서 허가 받은 후에 2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 신고는 1년 내에 그리고 공장은 3년 이내에 착공해야 된다. 연장 1년 가능한데 이제 주택법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연장 1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건축법에서는 미착공 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미착공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복습할 때 꼭 비교해서 같이 두시기 바라고요. 착수를 하게 되면은 착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착수 기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데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년 이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또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런데 이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은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또 천재지변 또는 사업 주체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동 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 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기타 등등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보고 착수 기간을 1년 동안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살펴본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 표현도 같이 익히셔야 되고요. 자, 어떤 경우냐?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최초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 공구와 그 다음 공구를 나눠서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최초 공구 외의 공구 의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취소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1년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주택 사업 같은 경우 전체 공구를 이제 첫 번째 진행하는 공구, 그리고 후에 최초 공구 착공 후에 2차, 3차로 나눠서 나머지 공구를 착공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공구는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왜냐하면 주택 분양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매도 청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라 라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섹터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알박기 형식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적인 목적에 대단히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그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지와 건축물이 같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그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 왜냐면은 무슨 공시지가 이런 걸로 하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억지로 내 땅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싼 값으로 팔려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가는 좀 쳐줘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했다는 그러한 증빙 자료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사진도 찍고 뭐 필요하다면 녹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한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주택 건설 대지 중 95% 이상에 대해서 이미 사용 권한을 확보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5%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뭐가 있냐면 80% 이상 95%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런 퍼센테이지에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이 말인즉 매도 청구를 하려면 최소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0% 이상. 자,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어떠냐?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은 수용 권한이 없고 국지, 토, 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취법의 법률을 적용하고요. 이 토지 매수 업무가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덩치가 크고. 자, 그래서 국가 또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이때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2이다.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위탁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건축법에서는 이 위탁 수수료가 4%였어요. 그리고 주택법은 2%인데 건축법은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서 4%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법은 그 중에서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이 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표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때 이러한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자이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자, 그리고 가와 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이런 걸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원래 매수 혹은 임차를 한 목적대로 그 땅을 빨리 사용해라. 그런 취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 우선 채비지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그리고 또 뭐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 등에서 공공시설 부지 그리고 주민에게 분양할 택지 이런 것들을 조성한 뒤에 사업의 시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 관리하는 일종의 매각용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 매각용 토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경비를 회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확보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채비지를 우선 매각할 수가 있는데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이 시행자는 채비지의 총면적의 50%의 범위에서 그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로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한 명일 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 전에 이 채비 매각을 요구한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계획의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헷갈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이 원래 환지계획이라는 것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뭐 채비지 보류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환지 계획이라고 하고,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뒤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환지 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이 사업 주체가 내가 앞으로 건설할 주택을 위해서 채비지를 먼저 사겠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때 만약에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흩어진 땅을 채비지로 매각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뒤엉켜버려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각 대상 채비지가 따로따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의 단지로 정해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묶은 것을 통으로 매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업 효율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채비지를 양도할 때 그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아주 싸게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규모 주택을 이렇게 큰 단지로 건설하려고 하면은 이 간선시설 배웠죠? 이 간선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의무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선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은 사업주체가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제곱미터, 그러니까 5,000평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요. 5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가 가능합니다.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하고요. 우체통은 국가에서 하고요. 국가가 좀 얌체죠. 가장 싼 저렴한 것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고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택 건설 절차는 내용은 원래는 굉장히 방대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와는 약간 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나중에 내용 중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는 방식으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절차에 보면 이제 설계 단계, 착공, 신고, 시공하고 감리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감리 쪽을 한번 보면은요,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에 허가를 했을 때는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감리할 자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 사용검사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구별,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공구별로 또 입주도 가능하죠. 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데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용검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또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기간은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임시 사용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동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 세대별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이 매도 청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매도 청구 절차를 거치는데, 이 경우는 다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 검사까지 완료가 된 후에 그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미 주택에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 복리시설을 포함하고요,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러니까 특정 땅의 실소유자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이제 대지에 주택단지가 건설이 됐는데 사용검사까지 끝내서 이제 입주가 됐어요. 입주가 완료됐는데 이제 후에 요 귀퉁이의 땅이나 혹은 뭐 이렇게 중앙의 일부의 땅의 소유자가 그 당시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것 제외하고 이제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는데, 후에 이 땅의 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 일부에 이게 흉물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니 이미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겠죠. 그런 경우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야 되겠죠. 파는 사람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자, 여기서 5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3입니다. 여기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토지의 면적이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돼요. 이게 크면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이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면 주택의 전체, 주택 소유자의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